빚 갚으라라는 연락을 너무 심하게 하는 채권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한 번만 전화를 못 받아도 직장으로까지 연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 정도면 채무자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게 새롭게 신설돼서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해당 법률 내용 중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몇 가지 뽑아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그래서 채무자가 대체 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법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의 시행 이후에 실제로 채무자분들이 어떤 면에서 다름을 느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거주지에 대한 경매 진행을 늦출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자율이 정말 살떨리게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전부터 내가 살고 있던 집, 그 집을 살 때부터 잡아두고 있던 그런 근저당 채무의 원리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3년 전에는 한 200만 원만 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전부터 250만 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300만 원, 300만 원씩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 한 달 무섭게 이자가 오르고 있어서 원리금을 내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결국 원리금 상환이 늦어져서 연체가 시작되자마자 근저당 채권자인 은행에서 경매 실행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에 근저당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거주지를 마련할 시간이 없이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채무자는 갑작스러운 경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거주지를 잃는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다행히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채무자에게 주어지고요. 그동안 채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방법을 마련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매 시작 전 10영업일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겠습니다라는 통지서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런 시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조건이 있긴 한데요. 부동산의 시세가 6억 이하여야 되고요. 채무자가 실제로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는 그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행히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채권자의 추심에 몇 가지 제한이 생겼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추심 횟수 제한인데요. 연체 후에 채무자가 받게 되는 추심 연락, 즉 빚 갚으라라는 연락을 너무 심하게 하는 채권자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한 번만 전화를 못 받아도 직장으로까지 연락하는 경우도 있죠.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채무자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채무자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채권자가 곧바로 회사로 연락해서 빚 갚으라 라고 상사한테까지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런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퇴사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걸 아니잖아요. 결국엔 빚은 더 커지게 되고 삶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겁니다. 이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무분별한 추심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니까요. 사실 그 이전에도 채권자들의 극심한 연락을 막아주는 채권자 추심법이라는 법이 있긴 했어요. 야간에 추심 제한을 있다거나 약속도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면 안 된다 이런 러프한 규정들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추심의 횟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채무자는 한 채권자에게 7일간 7회를 초과하여 연락이 온다면 그 연락은 받지 않아도 되는 방패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채권자가 7일간 7회 연락을 분명히 했는데 8회에 전화가 또 온다? 그러면 안 받으셔도 되고 오히려 불법 추심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대에 연락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중에 연락이 너무 자주 온다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게 부담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연락은 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는 추심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심 유예 신청도 가능해졌는데요. 채무자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가족의 질병, 이런 긴급 상황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비가 더 안 되고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갑작스럽게 사고로 입원하게 되거나 부모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치료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거나 또는 결혼이나 장례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달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볼게요. 이 와중에 비톡톡 전화까지 계속 온다면 병원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또 부모님이 급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맨날 전화를 해서 돈을 갚으라 라고 하면 가족을 돌볼 여유조차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관련 증빙 자료를 모아서 채권자에게 제출을 하면요, 최대 3개월까지는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은 빚 독촉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 협의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채권 양도, 즉 채권을 누군가한테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채권이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에 등록이 되어야만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처음 대출을 받았던 채무가 어느 순간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어느 날 B 대부업체에서 이제 우리한테 빚을 갚아야 돼요 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금융기관이 채권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채권이 양도가 되면 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의 전산 데이터에 그 내용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만약 내 채무가 A은행에서 B 대부업체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신용정보조회서에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추심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채무자가 신용정보조회서를 확인했을 때 채권 양도가 안 되어 있는데? 라고 보인다면 비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추진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채무자는 비대부업체의 독촉을 받을 의무도 없고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 채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신용정보조회서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안 시행 이후 채무자에게 달라진 점 세 번째는 바로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자체의 채무조정 제도가 생겼다는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뿐만 아니라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 워크아웃 등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채무조정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또는 곧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진행을 할 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달 좀 버텨보고 진행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런 때에는 이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채무자분이 원래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대리인 사무실도 열심히 알아보고 선택을 했고요. 이제 접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왜냐?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인 소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채무자가 급하게 직장을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채권자분들의 추심 연락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럴 때 채무자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금융기관 자체의 채무조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일단 돈을 빌린 곳이 금융기관이어야 되고요. 해당 금융기관의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만 된다면 진행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채무자가 조정을 원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던 추심을 즉각 중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추심이 중지된 상태로 그나마 여유로운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연체 채무에 관한 변제 계획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아무리 이게 복잡하지 않은 절차라고 해도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또 금융기관이 무조건 이 요청에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만약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거나 신청서상의 기입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 서류 자체를 악의적으로 속여서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신청을 다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채무자분들을 위해서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을 당장 시작하셔야 하는 분인데 개인회생 진행 요건 중에 하나인 꾸준하고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한 달 내지는 2달만이라도 추심 걱정 없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를 바라는 채무자분들이 있으시다면 회생파산연구소와 함께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서를 제출해서 긴급하게 들어오는 추심을 중지시키고 조정기간 중에 개인회생 진행 요건이 되어서 사건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중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힘닿는 곳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직장이 없어서 지금 구하는 중이라서 개인회생 상담도 받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시간도 버리지 마시고 지금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 연락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까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채무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불법적인 상황까지 참아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니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어떻게든 빚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이나 상담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생파산연구소가 힘 닿는 곳까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